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왕심리 메가랜드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종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해 갖고요. 우리 이제 내년 시험이 30일의 시험이죠. 30일의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게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업 들어보셨고, 오늘 이제 수요일.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무슨 과목 들어보셨어요? 월요일 날. 세법. 화요일 어제는요? 민법. 자,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이제 좀 힘드실 거예요. 이 민법, 개론, 공법. 요 세 과목이 이제 주요 과목이다 해서 내용도 제일 많고요. 또 우리 부동산 공법이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는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과목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매년 우리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과 이제 한 몇 주 전에 30회 시험을 봤죠. 그래서 30회 시험. 자, 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부동산 공법.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이제 공법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하실지 이게 쭉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30회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30회 시험에서 자, 우리 이제 일단 9시까지 시험장 입시를 하시는 거예요. 9시까지 입시를 하시고 그리고 9시 반부터 이제 시험 봅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학개론. 자, 줄여갖고 이제 학개론 이렇게 쓸게요. 학개론하고, 자, 어제 배우셨던 민법과 민사특별법. 자, 요 두 과목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자, 요 두 과목을 우리가 1차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차 과목. 그래서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40문제. 그래서 우리 이제 한 문항당 1분씩 줘요. 그런데 OMR 카드 요거 체크하고 그래야 되니까 10분씩 더 줘갖고 과목별로 50분씩. 그래서 1차 과목을 100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쉽니다. 30분 쉬고 이제 2차 과목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 자, 이 두 과목은 이제 먼저 시험을 보시게 돼요. 역시 공인중개사법이 한 과목이니까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공법도 40문제. 그래서 40문제 100분 또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또 30분 또 쉬었다가 이제 공시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 이 공시법하고 세법 또 시험을 보시게 돼요. 이 공시법하고 세법은 자, 한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법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공시, 뭐 등기라든지 대장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세법이라는 것은 세금 공부하겠죠.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공부하니까 여기 이제 전공이 달라요. 그래서 한 분이 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시법하고 세법은 각각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요일별로 수업을 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이 공시법이 24개, 세법이 16개 이렇게 합쳐갖고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0분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시험을 다 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법, 공시세법 자, 요 세 과목을 우리가 2차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루에 1차, 2차 시험을 싹 보시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 2차 과목 있죠. 요 세 과목을 한 타임에 그냥 한 교시에 시험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어떻게 돼요? 150분이죠. 150분. 이거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이 2시간 반 동안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본다 그래도 이게 막 엉덩이 아프고 막 그래요. 2시간 정도 지나가면 아주 힘들고 그런데 이 딱딱한 교실에서 이 딱딱한 시험 문제 푸는 게 2시간 반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죠. 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노동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항상 긴장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화장실 문제가 생기죠. 소변, 뭐 오줌 싸고, 아니, 초장부터 안 되는데 아무튼 화장실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시험장 뒤에 막 요강 갖다 놓고 그랬어요. 또 믿으시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화장실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고 2차 과목을 이렇게 1교시, 2교시 나눠갖고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저희 30회 시험 뭐 작년 29회 30회 자, 1차는 그냥 무난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요새 출제 경향이 1차 자체를 어렵게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1년에 한 번씩 보죠. 1년에 한 번 본다는 것은 적어도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1차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1차는 우리 시험 보는 목적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 검증한다 그래요. 기본 소양. 중개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소양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개사 소양이 너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 소양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요 학개론, 자 요게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죠. 이 얘들은 1차 과목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요 공법의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세법도 하나. 그래서 공법하고 세법 2차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5문제가 그것도 맨 앞장에 그냥 5개가 쫙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론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공부하실 때는 1차하고 2차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 2차에서 공법 조금만 공부했어도 학교론 문제, 학교론에서는 부동산 공법의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러지 않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 용어 같은 거 이런 기본 개념 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즉 몇 년 전부터 추세는 요 2차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2차가. 그래서 1차는 좀 무난하게 출제하고요. 2차가 어려워지는 추세인데 2차는 공인중개사의 전문 지식을 검증한다 그래요. 우리 중개 실무 나왔고 적어도 전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식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검증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에 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중개사가 되려고 공부하니까 이 공인중개사법 요거는 딸딸딸 공부하셔갖고 보통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80점 정도 맞아요. 자, 요 80점 맞고요. 그다음 공법은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한 50점 요 정도 맞죠. 그리고 공시세법도 50점. 그러면 80점에서 10점씩 보태줘 갖고 평균 딱 몇 점이 돼요? 60점 되죠. 그래서 합격. 60점으로 합격하는 시험이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요. 뭐 100점 맞고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몇 점만 맞으면 되냐? 60점만. 60점만 딱 맞아갖고 합격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또 60점 딱 맞았어요. 이 커트라인. 60점 어떻게 이제 시험 답안지 가지고 가답안 채점해 보니까 딱 60점 나왔네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나요. 한 달 뒤에 나니까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될까? 잠을 못 자요. 이 내가 또 OMR 카드 하나 뭐 체크 삐끗하지 않았을까 오만 걱정이 다 생겨갖고 잠을 못 자요. 그 한 달 동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 날 가보면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많이 상해 있어요. 막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생겨 있고 아주 사람이 괴로워. 그래서 60점이 아니고 딱 한 개만 더 맞히는 거예요. 딱 한 개만. 그래서 62.5점. 자, 요거 맞아갖고 합격했어요. 그럼 1년 딱 공부해갖고 62.5점 맞아갖고 합격하신 분하고 한 3년 정도 푹 공부해가지고 한 90점 맞아갖고 합격했어요. 자, 요 두 사람 중에서 중개 실무 나갖고 누가 중개업도 잘할까요? 중개업 누가 잘하겠어요? 모르죠. 그거야. 그 자기 사업 수완에 따라서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그래서 시험 점수가 90점이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합격만 해주면 돼요. 합격. 합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으로 합격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1년 공부해갖고 딱 62.5점 맞아갖고 합격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2차 과목에서는 종례는 딱 요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80, 공법 50, 공시세법 50. 딱 60점으로. 딱 합격하는 시험이었는데 올해 2차 과목에서 이 중개사법, 이 첫 번째 과목 중개사법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어렵게 나왔고 이 공인중개사법 열심히 하신 분들 평소대로라면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올해는 어렵게 나왔고 한 70점 이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70점. 그리고 공법은 맨 50점이요. 공법은 50점. 그리고 공시법, 세법은 요 공시법이 올해 조금 무난하게 출제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시법 과목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자, 공시법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냐? 24개. 세법은 16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공부할 때 무시하고 그런 과목인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법에서 특히 지적법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지적 서고의 온도, 습도 이거를 중개사가 뭐 하려고 외워야 돼요. 그런 거를 막 쓸데없는 거를 물어보고 해서 작년에 시험 떨어지신 분들은 이 공시세법 이거 꽈락 맞아갖고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공시법, 세법이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올해는 반성해갖고 공시법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 쉽게.
그래서 세법이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세법 6문제가 계산 문제. 세무사 갔다가 당신이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어요. 계산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왔고 세법이 6개 정도 어려웠는데 공시법이 쉬워갖고 올해는 요 공시세법에서 60점 정도 맞을 수가 있었어요. 60점.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중개사법 80 맞던 게 10점이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70, 50, 60. 딱 이렇게 맞아갖고 딱 2차 과목이 합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돼요. 그러면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공법. 이 공법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무조건 몇 점만 맞으면 되냐? 50점. 딱 50점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니까 자, 공법 과목 올해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싹 한번 분석해 봤어요. 40문제. 그 중에서 난이도가 상인 문제, 그리고 중, 하 이렇게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난이도 상인 문제가 17문제가 나왔어요. 17개. 그리고 중인 게 10개. 하인 문제가 13개. 그래서 40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난이도 상인 문제 있죠. 나중에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난이도 상인 것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대통령령에서 지엽적인 내용들, 경미한 것들, 또 문제를 위한 문제 있죠. 그냥 문제를 위해서 낸 문제 이런 것들이라서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상인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찍고 그냥 신의 가호를 바라시면 돼요. 아멘. 신의 가호를 다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은 요거예요. 중하. 요거를 지금부터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1년을 우리가 갈고 닦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요 우리가 배운 데서 출제가 되죠. 요거를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 이 난이도 상인 거 이걸 틀려갖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하 이 열심히 우리가 연습한 거 이거를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이제 초장부터 제가 좀 긴 빼는 것 같지만 딱 반땡 50점만 맞으면 성공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난이도 상인 게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는 한 12문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올라요. 12개, 13개, 14개. 작년에는 16개가 난이도 상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 더 추가돼갖고 17개. 이거는 그냥 잘 찍을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요거. 그럼 요 23개. 자, 요 23문제 요거 실수하지 않고 다 맞췄다. 그래도 몇 점이냐? 그래도 57.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공법은 잘 해봤자 57.5점. 여기서 찍어가지고 한두 개 더 맞아갖고 한 60점 가까스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난이도 상인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하 요거 확실하게 맞춰갖고 50점을 맞으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하는 시험이요. 그럼 우리 50점 이거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50점. 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자 이렇게만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세 개 틀리고 그래서 쭉 틀리고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공법은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공법에 이 별명들이 많죠. 뭐 공포의 공법 그래요. 공포라는 게 뭘까? 공법 포기. 그래서 우리 수학 포기하면 수포라고 그러죠. 공법 포기를 공포라고 그래요. 공포의 공법. 또 오늘 이제 3시간 열심히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1교시, 2교시는 오리엔테이션 설명 쭉 할 거고요. 3교시째부터 우리 이제 첫 번째 법률 내용들 싹 들어가면은 오늘 3시간 열심히 이제 수업 들으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공허한 법. 그래서 공법, 이 공법에 이제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법 이제 상당히 2차 과목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 개론, 공법 요 3개 과목을 우리 중개사의 주요 3과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2차 과목 중에서 요 공법 요 힘들어하세요. 근데 절대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요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절대 부담 갖고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30회 기출 문제 한번 쭉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제 부동산 공법. 자 이게 어떤 과목이냐? 한번 쭉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입문서 하얀 거 다 준비하셨죠? 자 입문서 자 우리 교재 그 124페이지 보시면 돼요. 124페이지. 자 입문서 124페이지. 자 부동산 공법 입문 해가지고 맨 위에 의의부터 나옵니다. 자 의의부터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칠판이 상당히 높아갖고 요 칠판 요 끝까지 손 닿는 선생님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칠판이 상당히 높은데,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시험에 이제 2차 과목의 제목이요.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그럼 부동산. 자, 요거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제 배우셨네요.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착물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건물도 있고, 뭐 농작물도 있고, 임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 부동산 하면은 건물 얘기합니다.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 자, 이게 부동산. 근데 이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그랬으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이란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토지공법 이렇게도 불러요. 토지공법.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 공법이에요. 공법. 자, 공법. 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공법은 공적인 법이다. 그죠?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러면 공법하고 구분하는 개념이 이제 사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법. 자, 이제 구분할 때는 제가 CF 이렇게 써요. CF. 이제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사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겠어요? 사법은 사적인 법이다. 그죠? 사적인 법. 사적인 관계.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같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이 사법의 대표적인 게 어제 배우셨던 민법 같은 거예요. 민법 또는 상법. 이런 개인과 개인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 그거를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공법은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공적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할까요? 공적 관계란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떠들었으니까 좀 이제 얼굴 좀 피시고 너무 우리 첫 대면이고 그러니까 서로 막 긴장되고 저놈이 어떤 놈일까 막 궁금하고 그러죠. 차차 이제 알아가시게 될 거니까 얼굴 저도 긴장했는데 여러분들도 긴장 좀 푸시고요. 그래서 국가하고 국민 이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 이 공법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절대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 사법 관계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절대 평등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등한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공법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요.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또 우월한 지위에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의 이제 명령을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 그 명령을 복종한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우리 국민은 복종하는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그거를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 합쳐갖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이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일단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제 공법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부동산법은 대표적으로 행정법의 하나입니다. 행정법. 그래서 이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 국가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공법. 자, 공법, 이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죠.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 뭐라고 그래요? 헌법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통치구조. 이런 것들 저하는 우리나라의 최상위법, 가장 높은 법, 헌법도 당연히 공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이 범죄를 규정하고요.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하죠. 그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 형법. 그것도 공법이에요. 다 공법. 그래서 우리 들어본 법들이 대부분 공법인데 그중에서 부동산법은 무슨 법이냐? 행정법. 이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행정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동산법은 규제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규제법. 자, 얘가 키워드요. 우리 공법은 한마디로 무슨 성격이냐? 규제법. 이 부동산에 관해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하에서 이제 공법이 어떤 법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 글자. 무슨 법이라고 하시면 되냐? 규제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점이요. 공법은 한마디로 규제법. 그럼 우리 국민들이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국가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규제한다. 규제법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국민들이 부동산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걸까? 이 규제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맡겨두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대표적으로 독점 현상이 생겨요. 독점. 이 한정된 국토를 일부 상위 계층들이 독점하죠. 그래서 상위 20%가 국토의 80%를 독점하고 있어요. 2대8 법칙.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팔레토 법칙이다라고 하고요. 오늘도 뉴스에 나오던데 그 아파트 혼자서 뭐 몇백 채를 소유하고 있대요. 완전 부러워 죽겠네. 아무튼 아파트를 그냥 몇백 채 소유하고 있고 이 독점 현상. 또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 새로 분양받았다. 분양받으면은 1억, 2억 피 붙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주할 목적도 아닌데 일단 분양부터 바꿔보자.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투기가 그냥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투기가 발생. 또 우리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맨날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되죠. 지방 다 죽었어요. 지방 다 죽게끔. 이런 균형 발전 이런 거 저해하고요. 또 생태계라든지 환경 이런 거 다 파괴하면서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 앓는다 그래요. 즉 이 국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맡겨두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도입하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투기하니까 우리 서울특별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서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새로 분양받았어요. 그 분양받은 권리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 분양받은 권리 그거 뭐라고 그래요? 분양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분양권. 이 분양권 사고 팔 수 없게끔 딱 제한해버려요. 그거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아파트 한번 분양받아 보셨으면은 그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계약 딱 기분 좋게 분양 계약 채우러 나오죠. 그럼 친한 척 하면서 달라붙는 중개사들이 있어요. 사장님, 분양권 파세요. 그 분양권 팔라고 꼬드기는 중개사. 그거를 떴다방 이렇게 부르는 거죠. 떴다방. 이거 잡으려고 들어온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일체 금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규제를 도입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투기하면은 나는 돈 벌죠. 그런데 이런 땅값, 집값 급등해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의 그거를 공익이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이제 규제를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1페이지부터 끝날 때까지 다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나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할 때는 허가받고 해라. 신고하고 해라. 규제를 딱 정해놓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 규제를 위반하게 됐다. 그럼 뭐 해버려요? 처벌해버리죠. 징역형, 벌금형, 가차없이 처벌해버려요. 그럼 규제 딱 정해놓고 위반하면 처벌. 그러니까 이 공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어요? 아주 엄격하겠죠. 엄격하고 딱딱하고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굴이 어때요? 아주 엄격하게 생겼죠. 자, 그렇지 않고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렵게 이제 딱딱한 법이 공법인데 요 가급적이면 이제 풀어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규제법이다. 이게 공법의 키워드예요. 그런데 자,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간다라고 했는데요. 전국의 토지가 수천만 필지 너무 많아요. 그럼 토지, 개별 토지마다 일일이 규제라는 걸 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각종 우리 국민들이 토지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계획법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토지 계획들 또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공법은 계획들이 많아요.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이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요. 이런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 즉 이 규제를 가는 수단이 뭐가 되는 거냐?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 그리고 네 번째, 자 우리 규제하는 것을 좀 학문적으로 좀 어려운 말 써볼게요. 공용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법은 공용 부담법이다라고 하고요. 이 공용 부담이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마인드라고 그래요. 리갈 마인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용 부담.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는 법이다라고 그래요. 부담. 그럼 부담이라는 말, 이게 첫 번째 이제 법률 용어라고 그러죠. 부담, 이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부담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쓰죠. 부담 어떤 의미에서 써요? 얼굴이 부담된다? 얼굴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이 부담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담이 아니고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부담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농지법에서 배울 건데요. 농지보전부담금 이런 제도가 있어요. 농지보전부담금. 그러면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담금이라는 것은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는 거죠. 돈 내세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돈 내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 생돈 뺏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써놓는 거예요. 부담금은 돈을 내라고.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풀어갖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공용부담이라고 하고요. 이 공용부담이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은 공용제한이라고 그래요. 공용제한. 그래서 공용제한이라는 것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함부로 토지 이용하는 것을 제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인드가 공법 공부하면서 좀 생겨야 돼요. 내 땅에 내 돈 갖고 건물 짓고 하겠다는데 국가가 못하게 제한하더라. 그거를 공용제한. 그래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한정된 재화인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로서 우리 공용제한의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고, 그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종래 보면은 두 문제, 용도 지구 한 문제, 용도 구역도 한 문제, 합쳐갖고 네 문제, 40문제 중에서 네 문제, 10% 이상 무조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 문제가 출제돼 있고요. 용도 지구가 두 문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무조건 4개 이상, 4개 이상.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규제, 제한하더라. 그거를 공용 제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공용 수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 수용. 자, 수용, 거둘 숫자 써갖고, 수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버리는 것,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그래요. 우리 도로 놓고, 전철 놓고, 신도시 개발하고 그러는데, 토지 소유자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 사업 못하죠.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는 거, 물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그래요.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저 지방이라든지 이런데 토지를 갖고 계신 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귀하의 토지가 무슨 사업에 필요한 토지니까 수용 대상이 됐으면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이제 문서 같은 거, 문건 받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건 한번 받아보신 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나하고 별로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틈구름 잡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수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법에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게 4개 사업을 할 때 수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 4개 사업에서 수용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중에서 무조건 2개씩 나옵니다. 무조건 2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 수용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죠. 이외에도 뭐 공용 환지, 공용 환권이라고 해서 이런 공용 부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네 가지 이제 공법의 성격들 제가 쭉 말씀드렸죠. 자,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요? 첫 번째 무슨 법이다? 행정법.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 그리고 공법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뭐 하는 법이냐? 규제하는 법. 규제법이다. 규제법 이게 키워드. 그리고 이런 토지에 대한 규제를 일일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고요. 이 규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공용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4가지 성격에서 우리 주어는 다 누가 되는 거냐? 자, 행정법이니까 국가. 이 국가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또 규제를 간다. 우리한테 규제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국민은 이 규제를 복종에 되는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가 하고요. 또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냐? 국가가.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무조건 누가 주어가 된다. 국가. 이 국가가 주어가 되고요. 국민은 그냥 규제를 복종에 되는 수동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국민이 주어로 나오는 것은 일체 없어요. 무조건 누가 주어냐? 국가. 이 국가가 항상 주어가 되고요. 이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쭉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수업하는 순서는 원래는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PPT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좀 PPT 쏘면은 좀 반사되고 그래갖고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판사하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하에서도 그냥 판사하면서 판서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수업을 하는 순서는 제가 판서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교재 갖고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또 쓰는 거. 이게 이제 쓰는 거.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법은 공허하다 그랬죠. 열심히 들었는데 끝날 때 갈 때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남겨가기 위해서 쓰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하여튼 1년 내내 그냥 쓰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쓰시는데 요 다 우리 교재에 있어요. 다 교재에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먼저 다 설명하고 교재 갖고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 판서하면서 설명할 때는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꼬라보시고 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눈초리로. 그래서 요 교재 갖고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24페이지. 124페이지에 맨 위에 그 부동산법 의의라고 해서 자, 부동산 공법이 별거 아니에요. 세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다. 뭐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써놨어요. 부동산에 관한 공법, 즉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다 통칭해갖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페이지에서는 뭐 그 정도. 자, 12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법의 성격 해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의 일종이다. 행정법. 거기다 밑줄 쳐두시면 되죠. 부동산의 정책의 수립 집행인 행정법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무슨 법이라고요? 규제법. 거기다 밑줄. 그게 키워드요. 우리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를 통해서 이런 이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죠. 그 다음에 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옆 페이지. 자, 행정계획에서 공법은 계획법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규제를 뭘로 정해서? 계획으로 정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한다. 그리고 자, 요 말은 이제 우리 교재에 없어요.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또 살짝 빼놨어요. 또 입문서에 어려운 말 또 써놓으면 별로 싫어하니까 공용 부담. 요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공용 부담. 그래서 저 네 가지가 우리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라고 하고요.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성격에서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주어가 누가 된다고요? 국가. 이 국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다 우리한테 규제. 그래서 국가를 맨 위에 4번 행정청 이렇게 딱 써놨어요. 행정청을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공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같은 행정청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필요 없을까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공법을 공부하는 기본 베이스, 이 행정청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하의 공법이라는 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죠. 자, 행정청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자, 행정청을 다른 말로 행정기관, 뭐 똑같은 말입니다. 행정처 하면은 일단 우리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를 전 국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정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가 있고요. 국가 밑에 지방자치단체.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말 그대로 지방행정청,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공법의 이하에서도 행정처 이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행정청이라고 할 때는 크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이거 줄여갖고 뭐라 그래요? 지자체 이렇게 줄여갖고 얘기하죠. 국가와 지자체를 행정청 이렇게 불러요. 행정청. 그 먼저 이 국가. 요 중앙행정청인데 우리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이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를 얘기해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이하에서는 요 교통자 요거는 이제 생략해갖고 국토부 장관 자 이렇게 부를게요. 이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5글자니까 제가 판서할 때는 맨 앞글자 요 국자하고 장관할 때 장자 따고 이하에서 이제 판서할 때는 국장 이렇게 쓸게요. 국장. 그럼 국장 하면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관들 많이 나와요.
뭐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오고 행장이라고 그래. 행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장. 해장술도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런 장들 줄여갖고 간단하게 쓰는데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가가 이꼴 국토부 장관이에요. 또 이 국토부 장관 같은 각 부의 장관을 좀 유식하게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을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똑같은 말. 자, 국가 하면은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다른 말로 중앙행정청 또는 중앙행정기관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상급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제일 높은 사람이 상급 행정청. 이 사가 위계질서라는 게 딱 있는데요. 상급 행정청이 국토부 장관. 물론 더 높은 사람도 있죠. 우리 행정부의 수반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를 통할하는 것을 총리라고 그러죠. 대통령, 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된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또는 지방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법에서 종류가 두 가지로 규정이 돼요. 먼저 광역지자체라는 게 있죠. 광역,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이 광역지자체 하면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서울특별시. 그리고 저 부산광역시 같은 광역시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도도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 근데 두 개가 더 있어요.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광역지자체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요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개씩밖에 없어요. 한 개씩. 혹시 요 특별자치시 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어디 얘기할까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각각 세종시, 제주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큰 논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행정구역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요 다섯 개 광역지자체. 자, 요거를 우리 공법에서 첫 번째 나올 때는 다 써줘요. 다 써주는데 이거 계속 다 써주면은 법조문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줄여갖고 있어요. 법률에서 생략해갖고 쓴다 그래요. 그럼 요 다섯 개 광역지자체. 자, 요거는 줄여갖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뒤에 말 따요. 뒤에 말.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뒤에 말 따니까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이 다섯 개 광역지자체는 그냥 줄여가지고 우리 법에서 이하 시도라 한다. 이렇게 줄여갖고 써버려요. 그래서 시도 두 글자로 딱 쓰는데 시도 하면은 정확하게 다섯 개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약속한다 그래요. 용어를 약속. 그래서 시도 하면은 다섯 개 뭐 있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다섯 개를 광역지자체라고 하죠. 그럼 이 광역지자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도는 도장이 아니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요 사람들을 광역지자체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 광역지자체장도 처음 나올 때는 이거 다 써줘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계속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갖고 씁니다. 그럼 요 다섯 개 광역지자체장을 우리 줄여갖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시장 아니면 도지사죠. 그래서 줄여갖고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놈의 시도지사 매달 하는데 아이고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공법이 어려워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정확하게 5명 누구 얘기한다고요? 자, 한번 떠들어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간단하게 줄여갖고 시도지사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저 11월 달 그리고 1월 달 딱 이때까지만 시도지사가 누구다 이걸 밝혀드려요. 정체를. 근데 나중에 3월 달부터는 안 그래도 할 거 많으니까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맨날 이놈의 시도지사가 누구냐고 와서 물어보세요. 시도지사가 누구냐고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인문 과정이 제일 중요해. 이런 거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면 공법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그거 엄청 재밌어요. 나중에 가면은 6개 과목 중에서 제일 재밌는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이런 분이 한 100명 중에 2명 있어요. 미친 사람이 그러시면 안 돼. 아무튼 우리 공법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규제법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흥미를 갖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둡니다. 기초지자체가 있는데요. 우리 특별시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라 그래요. 여기 성동구 같은 거 있죠.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성동구 이런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를 둔다.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상식.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성동구 같은 자치구가 총 몇 개 있다 그래요? 25개 있어요. 25개. 이 성동구 같은 자치구가 25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거대 도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부산광역시 같은 광역시 안에도 자치구가 있어요. 자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런 자치구가 있는데 광역시 안에는 군도 들어갑니다. 이게 특별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특별시 안에는 온리 뭐밖에 없는 거냐? 자치구. 그런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다. 그럼 우리 광역시 안에 군 들어본 거 있을까요? 광역시 안에 군. 또 강화도 있죠? 강화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 위에 연평도 이런 거 있는 데는 옹진군. 또 우리 부산 가면은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기장군. 이런 식으로 이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뭐도 있냐? 군도 있다. 군도. 그 다음에 도 같은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 있죠. 그래서 성남시. 제가 이제 성남시 살아요. 성남시 분당 살아갖고 분당선 타고 쭉 오는데 거의 그냥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것도 서서 와갖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분당선 타고 쭉 와갖고 갈아타진 않아갖고 아주 편리한데요. 자, 아무튼 도 안에는 성남시 같은 시도 있고 그 다음에 군, 뭐 가평군 이런 군도 있죠. 그래서 도 안에 기초시, 기초군. 그래서 이 기초지자체 종류는 시, 군, 자치구가 돼요. 요거를 법에서는 줄여갖고 시, 군, 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일단 우리 공법에서 구라고 할 때는 무조건 무슨 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를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군구. 그러면 우리 똑같이 시도 할 때 시, 시군구 할 때 시. 다 앞에 시라고 썼죠. 그런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시도 할 때 시하고 시군구 할 때 시하고는 다르죠. 이런 것들을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국어는 똑같이 시라고 쓰는데 뒤에 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더라.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자. 이 자치구는 구청장이라고 하고요. 성동구청장. 그 다음에 군일 때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시군, 구청장. 요자들이 가장 이제 하급 행정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공법은 그대로 요 행정청의 위계 질서가 있어요. 상급 행정청, 하급 행정청.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가장 상급 행정청은 누가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구청장. 무조건 우리 공법은 요 위계 질서에 따라서 딱딱 규정이 돼 있어요. 아주 딱딱. 야구가 딱딱 맞아요.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배울 건데요. 시장이나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시장원수가 토지 계획을 수립해갖고 잘 기준에 맞게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처한테 와서 사인 받는 거예요. 사인 받는 것을 승인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승인. 법률 용어로 승인받는다 하는데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장원수는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을까요? 시장원수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도지사.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는 거예요.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와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절대 시장 군수가 한 달에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위계 질서만 딱 파악해도 공법 공부하는데 50% 그냥 먹고 간다. 그래서 이게 공법 공부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자, 그럼 행정청. 이게 논점들이 많아요. 논점도 이제 하나씩 풀어갖고 한번 보면.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애들은 광역지자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징이 있네, 특징. 얘들은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밑에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법 공부하면은 요 기초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의 권한이 있고 광역지자체장,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냐? 시군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요. 그래서 건축허가권은 시군구청장 기초의 권한이다라고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래서 광역의 권한이 있고 기초의 권한이 있는데 자 얘들은 봐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가 없죠. 밑에가 없다는 것은 기초의 권한도 다 갖고 광역의 권한도 다 갖는다. 즉 모든 지자체의 권한을 다 갖습니다. 그 말은 만능이다. 그게 만능.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니까 요 사람들 갖고 우리 시험에서 논점으로 물어보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요것 때문에 법조문이 길어만 지고 얘들을 정답으로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광역지자체다. 그 정도만 딱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 자, 힘들어요? 벌써부터 막 힘들고 막 그래요? 표정들이 급 피곤해졌는데요.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자, 여기서 이 자치라는 말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치. 자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감독 승인 필요 없이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것을 자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자치권을 다른 말로 우리 공법에서는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결정. 결정해서 할 수가 있다. 이 결정권 이꼴 자치권이라고 하는데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그거 한번 찾아보면 자치권이라는 것은 원칙 누구한테 주는 거냐? 요 광역지자체장한테 줘요. 즉 시도지사. 요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관할구역을 스스로 통치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는 책임지고 누가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특별시장이요. 그 특별시장을 잘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광역시는 누가 책임지고 다스려 나가는 거냐?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구역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가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도지사가. 그런데 이 자치권 개념에서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도 안에 있는 시를 기초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초시가 다시 두 가지로 또 구분해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대도시.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일반시. 그래서 몇 년 전에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를 한다. 그래서 대도시 개념이 들어갔고요. 이 대도시의 시장. 자, 요자한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대도시장. 그럼 이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인 되는 시. 자, 이게 대부분 경기도에 있어요. 저 뭐 수원시, 또 뭐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저 지방으로 가면 창원시, 통합창원시라고 그러죠. 마산, 창원 합쳐져갖고 큰 도시요. 그래서 자 이런 시들을 별도로 대도시다라고 하고요. 대도시의 시장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왜 대도시장한테 자치권 주는 거냐? 자, 우리가 요거 상식이요. 가장 우리 이제 행정구역에서 기초가 요거예요. 군. 군에서 군이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시가 돼요. 시. 그리고 시가 인구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울산시였어요. 울산시. 근데 울산시가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서 뭐가 된 거냐? 울산 광역시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이면은 시가 광역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기초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요 수원시라고 그래요. 우리 수원시는 인구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수원시는 인구가 118만이요. 거의 120만 가까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초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그 수원시 118만, 또 옆에 고양시, 이 고양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 110만, 용인시, 성남시 다 인구 100만, 100만이 넘어가요. 그러면 수원이라든지 고양 이런 시들은 인구 100만 넘어가니까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죠. 그런데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줍니다. 왜 안 시켜줄까요? 이게 다 수원이든 고양이든 성남이든 용인이든 다 어디 있어요?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수도권에 안 그래도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는데 이 수도권에 광역시가 몇 개 더 출연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절대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방의 인구 10만인 시하고 레벨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 무슨 개념을 갖고 온 거냐? 대도시. 이 대도시 개념을 도입해갖고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별도의 자치권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런데 누구까지? 대도시장. 그래서 나중에 토지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고 그래요. 결정권자. 우리 아직 계획들 안 배웠는데 결정권자 그러면은 이제 대답할 수 있네요. 결정권자 이꼴 자치권자라고 그랬으니까 원칙 이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계획을 결정해서 그대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자치권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치권의 개념, 자, 이것도 한번 쭉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요 행정처 요것만 해도 우리 좀 공부할 분량이 좀 되죠. 자,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개만. 그래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토지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자,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쉴게요. 그럼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도 역시 광역지자체예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자,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레벨은 뭐예요? 도. 그런데 이 도는 우리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안에 시군이 28개인가 이렇게 돼요. 엄청 많죠. 그래서 도는 관할구역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도는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안 돼요. 너무 넓어갖고 도 밑에 시하고 군으로 가요. 시군.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그거를 관할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됩니다. 요걸 악을 짰다 갖고 특, 광, 시, 군 이렇게 표현해요. 특광시군. 요게 우리 공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토지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 쫙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재밌죠? 막 흥미가 막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뿌르퉁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 합쳐갖고 누구다? 행정청. 행정청이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뭐하는 법? 규제하는 법. 그거를 한마디로 부동산 공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1시간이 후딱 갔어요. 이 공부 수업 듣다 보면 너무 재밌어갖고 시간 가는지 몰라요. 저만 그래, 저만.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재밌어질 거예요.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